생존 우선순위 2025년 3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한동훈 미 민간국가 지정에 국내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태도 적절치 않아. 외교부 미 민간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보안 문제다. 미국 원자로 설계 한국 유출하려다 적발 민간국가 이어졌나. 구속된 일본인의 징역 7년 간첩 활동으로 베라루스, 고려아연 투자 말라는 국민연금, 분쟁 장기화의 MBK 돈줄 끊기나. 하나, 호주 조선사 적대적 M&A 미 군함시장 본격 지출, 중공 때문에 나라 전체가 생존의 위협, 죽어버린 1500km의 잠비아강 등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미 민간국가 지정에 국내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태도 적절치 않아라는 제목으로 오수진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3월 1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보도 시간은 오후 1시 18분 정도입니다. 이재명 민간국가 지정 원인으로 여권발 핵무장론 꼽은 것 향해서 한동훈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핵심으로 요약해서 보도를 했네요. 한동훈 전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한 나라가 어떤 대외 정책을 할 때 나라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며 미국이 이제 그런 분류를 한 건데 그 분류했던 사실에 맞춰 독립된 주권국가의 정치인들이 다 일희일비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탈퇴를 하게 되면 국제 제재를 갖고 올 것이라며 내가 주장했던 것은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 직전 단계인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답니다. 이어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호주도 지금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대표가 내 주장에 대해 뭘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답니다. 이 사진은 어디 사찰을 방문하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외교부 미 민간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보안 문제다. 박준호 기자가 뉴시스에서 3월 17일 오후 9시 33분 32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은 큰 영향 없을 것으로 확인. 외교부 입장에서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국회 위원회에 가서 그렇게 해명을 한 모양입니다. 미 측은 민간국가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뭐 그래야 되겠죠.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간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이 조태열 씨죠. 조태열 외무장관이.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산업 스파이라고 보면은요. 어느 나라나 하는 것이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도
핵 개발 문제 때문에 이슈가 좀 많이 됐었죠. 우리나라는 절대 핵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게 미국의 정책이니까. 근데 이 여기에서도 한일 간의 관계는 어떠냐? 이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올렸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해져요. 죄송합니다. 미 원자로 설계 한 유출하려다 적발 민간 국가 이어졌나? 이윤희 기자가 뉴시스에서 3월 18일 0 20, 그 21분에 공시 죄송합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직원 원자로 자료 들고 한국 가려다 해고. 우리나라 직원이 아니고 미국 직원인 모양인데 뭔가 누가 접촉을 해가지고 뭘 흘렸던 모양이죠. 에너지부 감사관실 수출 통제 인지했고 외국 정부와 소통. 한 정부 연루의 민간 국가 지정 가능성, 외교부도 보안 문제.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외교 정책과 무관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17일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OIG 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단기 보고서에 따르면 OIG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을 적발했다고 보고를 했답니다. 보고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계약업체 직원이 정직원이 아닌 모양이에요. 수출 통제전 자료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적발된 후 그 직원을 해고했다며 그 수출 통제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원자로 그 설계할 능력이 원천은 웨스팅하우스 거를 가지고 우리도 지금 뭐 외국의 원전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 쪽이 아니고 핵무기 쪽으로 그냥 미리 예단해가지고 원인이 우리가 핵무장론이라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근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민간 국가가 우리가 핵무기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정부 까기에 급급한 거죠. 여기에 좀 암시적인 그 뉴스가 발견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구속된 일본인의 징역 7년 간첩 활동으로 벨라루스 지지통신 외신부가 3월 18일 공시 6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타스통신은 17일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의 재판소가 구속 중인 나카니시 마사토시 씨에게 스파이 활동죄로 징역 7년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나카니시 씨는 50대의 남동부 고메리주 거주 일본어 교사를 맡고 있었지만 작년 7월에 구속되었다. 동 9월에 국영TV가 일본의 정보공작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미국 그 연구소 그 보고서도 작년 상반기 보고서인가 그렇다고 앞에 뉴스가 그렇죠. 그 직후 벨라루스 외무성은 일본인에 의한 스파이 행위로 안전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해 야마모토 히로유키 주 벨라루스 대사에게 항의하고 있었다. 벨라루스는 유럽 최후의 독재자라는 별명을 가진 루카센코 대통령이 통치, 동국의 동맹국 러시아는 2022년 2월 고메리주를 경유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벨라루스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나카니시 씨와 또 다른 일본인 1명이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그 대통령이죠. 완전 친노고 친노기 때문에 그 아마 그 이 벨라루스도 핵이 배치돼 있었던 것일 거고 그런 그 핵에 관련된 정보 활동이라고 간주가 될 만한 그런 뉴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 민간 국가로 지정했을 때는 일본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오네요. 고려엔 투자 말라는 국민연금, 분쟁 장기화의 MBK 돈줄 끊기나 임세용 기자가 서울경제 3월 17일 오후 8시 33분에 보도했습니다. MBK 6호펀드 3천억 출자, 적대적 M&A 금지 조건 단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기관도 고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의 블라인드 펀드 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출자받는 대형 펀드로 고려 아이언에 투자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과 함께 출자하는 다른 국내 기관 투자사 사이에서는 아예 MBK 파트너스 스스로 펀드 출자자 지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려엔 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홈플러스의 유턴을 맞은 MBK의 핵심 자금줄이 막힐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적대적 M&A의 의미를 현 이사회와 반대되는 주장을 요구하는 투자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내부의 기류이다. MBK는 고려엔의 일대 주주인 영풍과 손잡았으므로 적대적 M&A라고 주장해왔지만 국민연금이 이를 일축해버린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기관 투자자는 고려 아연이 상장사이기 때문에 매년 주가 변동이 기록되는 점도 장기 대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라며 국민연금 상황을 주시하면서 출자 확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출자받는 펀드에 국민연금이 돈을 내면서 이 돈은 그래도 고려엔에 너희들이 투자하면은 적대적 M&A로 보기 때문에 안 돼. 이 조건을 달고서 했기 때문에 MBK가 이 가뜩이나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적대적 M&A로 홈플러스도 같은데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뭔 딴짓거리 하느냐 이런 것 같이도 들리기는 하네요. 국민연금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독, 한화, 호주 조선사 적대적 M&A, 미 군함시장 본격 지출, 차준호의 2명의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3월 17일 오후 7시 59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스탈 지분 공개 매수, 에어로 시스템 증자로 실탄, 마련 3,378억 원 마련해서 우선 1,655억 원 투입해 9.9% 우선 매입한다. 호주 정부 승인 등 19.9% 이상 확보를 할 계획이다. 시총 1.2조 원 미의 조선소 보유하고 있고 2021년 인수 나섰었는데 작년 무산이 됐었고 이번에 성공하면 미 해군 관련 수주 탄력 관계사 하나오션과 시너지가 기대된다. 오스탈에 대한 회사에 대한 개요를 그래픽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의 호주 자회사인 HAAN 넘버원 PTY LTD는 오스탈 지분 공개 매수를 위해 1억 8천만 호주 달러 약 1,6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스탈 주식 9.9%를 주당 4.45 호주 달러에 인수하는 게 목표다. 전날 주식시장 종가 대비 16%가량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이다.
하나그룹은 이번 공개 매수로 지분 9.9%를 우선 확보한 뒤 FIRB 승인을 얻어 19.9%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되면 타타랑 벤처스와 창업자인 존 로스웰 일가 등을 제치고 최대 주주에 올라선다. 이런 내용이네요. 제가 하나오션한테는 하고 싶은 얘기가 옛날 그 대우조선해양인데 그때도 그 슬프 분석을 했었습니다만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부터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중공 때문에 나라 전체가 생존의 위협, 죽어버린 1500km의 잠비아강. 제가 중국을 이제 중공이라고 표현을 다시 바꿨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못할 이유가 없죠. 이미영 기자가 YTN에서 3월 17일 오후 7시 54분에 보도했습니다. 이 잠비아에 있는 중국 소유의 광산에서 산성 폐기물 유출 사고가 나가지고 100km 이상 심각하게 오염이 됐답니다. 잠비아 북부의 중국 소유 구리 광산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로 주요 강이 오염됐다. 이 잠비아가 그 아프리카 중부쯤 되는 데인데 이 북부라면은 여기 어디 것 같아요. 중국 관영 비철금속 기업이 대부분을 소유한 시노메탈 리치 잠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철금속이네요. 우리나라는 그 영풍이 그 낙동강 오염시킨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산성 폐기물 성격 이런 유출 사고로 인해 가지고 환경단체로부터 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그 안동일 것 같습니다. 거기 안동댐이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제대로 잘못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뉴스가 됐었죠. 근데 이거를 그 60%가 그 2천만 명 중 60%가 이 카프의 강 유역에 살고 있는데 이 강이 지금 오염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또 다른 광산에서도 소규모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업체 측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지금 받고 있답니다. 푸틴과 트럼프는 화요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오늘 크리스 맥거리안 AP 3월 17일 월요일 오후 8시 22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화통화가 될 것으로 보고 미국 특사가 가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논의가 돼서 뭐 어떤 얘기가 논의가 나올 거라고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크렘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뭐 미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사전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 트럼프 아저씨가 또 이쪽 국가니까 조금 언급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발전소가 전쟁을 중승시키기 위한 대화의 일부다. 그러면 분명히 토지 문제라고 하면은 점령 지역의 문제, 휴전선, 경계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 거기 원자력 발전소 등이 있죠. 이것이 이제 언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최근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미리 사전 작업을 좀 하는 거죠. 자포리자 지역의 점령 지역에서 모스크바는 유럽에서 가장 큰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이 상호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해방의 날이라는 것까지도 표현을 했답니다.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는 순간을 찍은 건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최시영 CNN 3월 17일 날 오후 3시 19분 거의 유사한 시간에 트럼프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회담에서 특정 자산 분할 논의 중 이게 이제 그 토지하고 그 발전소 이런 특정 자산이 되니까 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배달업체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폐업 456명 감염 확인 기후현 희난초 시에서 일어났답니다. 중경 텔레비 뉴스 텔레비죠. 대리비 텔레비겠죠. 텔레비로 우리는 발음해야 되겠죠. 기후현 기난초에 있는 제조업체의 도시락을 먹은 456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집단 식중독으로 이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내기업자 바이패스 급식센터가 2월 24일부터 28일에 제공한 도시락을 먹은 사람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서 456명으로부터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되어 그중 1명이 사망했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회사는 사과를 하면서 이번 사태를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폐업을 결단했다. 향후 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업무는 계속된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서 나리타 타가노부 관리영양사고 건강과학 석사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아줬는데 해설인데 감염이 여기까지 퍼진 원인으로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던 조리원이 마브나이를 조리해 오염된 마브나이를 먹은 종업원이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복수의 사람들이 전파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다른 그 구독자는 자기는 이 회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익을 아슬아슬하게 깎아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거나 어떻게든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려고 메뉴도 고안되어 있거나 장애인 고용에도 힘썼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은 노력을 쓰지 않는 일에 돈벌이가 되는 풍조가 있지만 일하는 근본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솔직히 정치나 행정, 학교의 책임이 일반 기업들이나 개인에게 너무 강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참, 그러니까 이 도시락 업체인 것 같은데 생존을 위해서 남는 것도 별로 없이 어떻게 그 생존하려고 그 참 새로운 수요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행정 책임만 묻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이 세균의 오염이 안 되도록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시설 환경 지원 부담을 지원해 주든지 여러 가지 뭐 여러 지원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같이 얘기가 됩니다. 예멘 사상자 150명 넘어 트럼프는 왜 압도적인 살상력을 가진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후티라고 발음하는데 일본은 그 T 발음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후시파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거야. 코리아 재팬 내용입니다. 왜 공격하고 있어? 홍해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무역 루트인데 이 세계 무역에서 한 12% 정도 물류과 관계되어 있다. 여기 지나가는 선박들의 그 후시파가 해적 행위라든지 공격 등을 해온 뉴스들이 종종 있었죠. 그러니까 아예 근거지를 박살을 내라. 이건 바이든 때도 그렇게 또 공격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공격을 했답니다. 애초에 후시파가 뭐야? 후시파는 수도 사나를 포함한 예멘 대부분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운 서부와 북부 일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반정부 세력이라고 알자지라는 풀이했다. 이 조직은 1990년대 출현해 2014년 반란을 일으켜 당시 정권을 실각시켰고 괴멸적인 인도적 위기를 야기하면서 예멘에서 대두됐다.
이유는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후시파는 수도 사나를 포함한 북서부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멘 정부는 아덴을 잠정 수도로 하여 남부와 동부를 지배하고 있다. 그 반군 때문에 나라가 지금 현재 쪼개져 있는 거네요. 3월 15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후시파의 거점인 예멘에 대한 공습을 명령을 했고 공격받은 다음에 그 화염 연기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찍힌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중국 평화발전기일 견지 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 반발. TBS 뉴스에서 3월 1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이 중국의 군비 확장과 핵무기의 급속한 증강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평화발전의 길을 견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이 G7 외교장관 회의의 공동성명과 선언은 사실을 무시하고 흑백을 반전시키며 중국을 헐뜯고 내정 간섭을 자행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G7 외상회합의 공동성명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 등에 대해서 중국 외무성의 마오닝 대변인은 17일의 회견에서 현재의 남중국해 정세는 안정되어 있어 항행과 상공을 비행하는 자유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반발했답니다. G7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해 싸움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성명이 중국의 군비 확장과 핵무기의 급속한 증강을 비판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중국의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자국의 핵전력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7에 대해 세계의 대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냉전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게 어찌 들으면은 냉전사고를 벗어나고 이데올로기적인 이념 이런 편견을 버려라.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는 그 중이다 이게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착한 애인데 니들이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생산의 미국 회귀는 일어나지 않는다. 트럼프 관세에 감춰진 진정한 노림수. 에비하라 쯔구오 사치모 대표사원 다이쇼 대학 표현학부 개원 교수가 더 20일 온라인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발동을 연기하거나 발동 직후 대상을 완화하는 꼼수를 반복했다. 관세. 한편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공언대로 관세를 착실히 쌓아 세율은 20%까지 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국가를 불문하고 25%의 관세를 3월 10일부터 발동했다. 이어 4월 2일부터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전 세계 일률 관세이며 이에 대해서는 발동 연기도 대상 완화도 없다. 트럼프 관세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관세는 세관을 통과하는 시점에 수입업자가 일단 내는 형태가 되는데 그 세액이 재판매 가격에 추가돼 유통이 되겠죠. 그렇게 업체를 건널 때마다 당초 세액이 전가돼 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이것도 소비세의 일종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의 생산 유통을 비과세한 소비세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입이 터져도 신규로 소비세를 도입한다라는 등의 말은 할 수가 없을 거다. 미국 재정이 계속 적자기 때문에 뭔가 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세금을 걷지 않더라도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뭐냐? 수입업자가 관세를 내게 하자. 국민들한테는 좀 면세를 좀 시켜주고 소비세 등. 근데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는 이제 부가세가 그것도 소비세 광의 소비세에 해당하죠. 우리는 항상 먹을 때마다 10%의 부가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소비세를. 마약과 불법 이민 대책 등 공장의 국내 회기 등의 제목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한꺼풀 벗기면 단순히 대형 간접세나 다름없다. 트럼프 관세는 미국에게도 마이너스 아닐까요?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 베센트 조가는 조지 소로스 문화에서 최우등생이었을 정도로 경제통으로 첫 번째 관세는 통상교섭의 큰 무기가 된다. 관세는 생산의 국내 회기를 촉진한다. 세 번째로 관세는 세수를 올리고 재정에 여유를 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관세 정책으로 간다는 거죠. 외화에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생산 노하우가 없는 산업이 많아 공장의 국내 회기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는 거고요. 1, 2등은 아무래도 좋고 본심이 3이라면 모든 것이 납득이 간다. 정부 재정이 좀 좋아진다. 미국의 연간 수입 총액은 약 500조 엔이니까 일률적으로 10% 관세라면 세수는 50조 엔이 된다. 이는 이 나라 GDP 대비 1.2% 수준이다. 일본의 소비 세수는 GDP 대비 약 4%이므로 이번 트럼프 관세는 일본과 비교하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경미한 국민 부담일 뿐이다. 수입업자는 큰 돈을 내지만은 전체적으로 그게 정가가 돼서 불리더라도 크게 인프라가 되는 건 아니다. 게다가 미국은 식료품의 자금률이 높기 때문에 음식 등의 생활물자로의 새로운 세금 부담은 지극히 낮아진다. 그래서 베센트는 일시적인 혼란은 곧 일어나지만 곧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번 관세는 위대한 대형 간접세, 위장한 대형 간접세. 첫 번째, 중국 경제의 타격. 세계 일률 관세 중에서 중국에만 별도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요거는 탈중국, 그러니까 디커플링, 요게는 진행이 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 수출 반입세 제재, 이는 일본에서 수출할 경우 국내 유통 단계에서 낸 소비세가 그만큼 수출업체로 돌아간다는 얘기. 관세 환급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수출 반입세라는 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려 25%의 고관세를 부과하며 진심으로 국내로의 공장 회계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일기가 올바른지 4월 1일이 되면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거대한 소비세다. 간접세로서 그 대형 간접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참 머리가 좋아요. 그 소득 소비세 올리겠다고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점수를 잃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관세로 야, 그 참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게 또 조지 소로스 그 문화생이라는데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노멀한 것임을 가지고 탄핵 유도하는 시사인 편집장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원래 제목은 지금 우리를 누르는 불확실성의 고통이라는 거로 변진경 이 시사인 편집장의 뉴스레터 같은 성격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윤석열 탄핵 인용의 사유 아닌가? 이게 여성분이신데 다소 지금 이렇게 그 나라가 그 시끌벅적하게 된 것 자체가 탄핵 이게 원인과 결과를 그 전도를 해도 유분수다. 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날에 왜 이런 유혈 사태가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는가 말이다.
정준희 교수의 미디어 레퀴엠 원고도 그 고통에 대해 얘기한다. 사람들의 시간 감각은 시계와 같은 물리적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라는 사회적 지침에 더 많이 의존한다. 라고 알듯 모를 듯한 그런 사회 인문 사회학적인 그런 언어들을 구사하고 있네요. 이 사건 뒤에는 이런 사건이 올 것이며 그런 사건 뒤에는 다시 저런 사건이 뒤따를 것이라는 인식이 집단적으로 작동해야 비로소 시간이 일정한 방향으로 순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감각이 형성된다. 우리는 이런 그 인문 사회적인 표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옛날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인문사회과학적인 것을 보면서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을 계속 던지고 싶습니다. 물리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으로도 충분히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도 필요한 시대일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이 사람이 제가 독자라면은 그렇게 회신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은근히 탄핵돼야 되는 걸 유도하는 그런 여성스러운 방법으로 한 거 아닌가. 리버럴하게. 요것은 항상 그 템플릿 방식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좀 내보내고 싶어서 고정 페이지로 뒤에 남겨놓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것도 거의 상관관계 정도로 얘기한 거죠. 이 과학의 발전 단계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첫째가 유용한 분류를 먼저 시작해야 되고, 둘째가 상관관계로 찾아내고, 최종적으로 인과관계를 찾아내야 그게 과학적 사고방식인데, 우리가 사회나 정치 현상도 그런 쪽으로 자꾸 인과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요거를 계속해서 템플릿 형식으로 좀 박아 놓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